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2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편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제가 오늘 제법 긴 프랑스의 FDI라고 최신형 호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도를 앞두고 이제 시험 항해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올라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고 든 생각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 급이 FDI는 뭐 크기나 배수장에서 우리 충남급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단지 가격이 한 50% 정도 비싸다. 네, 그 정도고 지금 이제 취역하는 시기로 봤을 때도 같은 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FDI급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충남급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기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은 업그레이드 내용이 이제 밑에 깔려 있다, 계획이. 그리고 크기와 배수량은 비슷하지만 프랑스 FDI와 우리 충남급의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는 과정에서 프랑스 해군의 주요 전력에 대한 말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 수준하고,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해군이 지금 꿈꾸고 있는 소위 대양 해군이라는 부분이 훨씬 피부로 다가오실 겁니다. 막강한 해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마음은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조선일보에서 이게 언제죠? 5월 16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난 기사예요. 이게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국 국회에 가서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워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 주한 미군 동북아에서 역할해야. 이거에서 미군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막아주고 있겠구나, 이런 거에서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수십 년 전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중국 앞에 항모다, 앞으로 중국이 주적이 된다, 북한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 끝나면 북한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과거에도 종전선언의 코앞에까지 갔잖아요.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 언론들은 아주 무지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맞겠죠. 회피하고 있는 거죠. 저도 아는 것을 이걸로 밥을 먹고서는 기자들이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잘 뜯어봐야 돼요. 중국 앞에 항모다, 북한이 적이 아니더라도 남한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주한 미군 동북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다. 근데 지금 미군이 뭘 하고 있느냐면,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구조조정과 함께 현대화, 비용 절감. 그러면서 군비는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예전부터 엄청나게 미국이 강조해오던, 우리한테 문재인 때부터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중국 앞에 항모를 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군비 확장을 해왔죠. 문재인 때부터. 미국과의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엔 뒤에 푸틴도 있습니다. 북한도 거래를 했습니다. 중국이 소외당했습니다. 즉 우리가 미국 7함대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겠다. 왜? 한반도는 주요한 무역 소통로가 될 것이며 지금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우리의 수송로가 남의 바다 앞을 지나온다. 그걸 우리 힘으로 지킨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그런 거래가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예전에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북미 종전선언의 결과물로 종전선언이 되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한 근거가 없어집니다. 가야 돼요, 집으로. 그것을 용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어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할 겁니다. 왜? 이제는 주적이 중국이니까, 이기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인가 막 속보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안이 나왔다.
4,800명, 현재 28,000명에서 4,800명을 줄인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형태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사실과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부인했고 우리 정부도 부인했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주한 미군의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는 게 미국과 우리 정부의 협의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가 일단 나간 다음에 주한 미군 감축 보도 사실 아니야. 철통 같은 동맹을 굳건하다. 자, 이런 거에 기가 얇아져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그들이 신봉하는 이런 생각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 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줄 그은 거, 제가 파란 줄 그은 거 포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아니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날 본지 질의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 사실과 다르다. 미 국방부는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차기 정부 당국자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차기 정부 당국자와 협력하겠다 라는 것이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유지한다.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상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하고 화해한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팽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모든 게 한 꾸러미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되고 나면은 한반도가 우리의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이 부분은 뭐냐면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이제 윤석열 세력한테 압박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김정은과 분명히 트럼프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선결적으로 해주는 부분, 즉 주한미군의 숫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저는 28,800명에서 4,500명이 줄인다고 질리게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 적절한 미군 주둔 숫자에 대한 것이 양쪽에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정부랑 말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도 없고 지금 뭐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고 일주일 있으면 선거하고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정부랑 이야기하겠다. 지금 관세 협정도 그러고 있죠. 1차 협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2차 협정은 다음 정부랑 하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차 협상은.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핵심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력이 강하고 우리 국방력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하는 바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들의 군함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해군의 수준은 엄청나다. 프랑스 해군이 우리 해군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일단 서두를 던져놓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이제 예전에 한 번도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충남함하고 비교하면서, 그때는 이 두 함정이 다 건조 중이었어요, 건조 중. 이제는 이제, FDI 같은 경우는 시험 항해를 하고 있고, 충남함하고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빨라요. 기획은 아마 FDI가 먼저 했을 겁니다. 예. 원래 24년에, 작년에, 취역을 하게 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 항해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인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40여 분 되는 인터뷰를 꼼꼼히 봤거든요. 뭔가 부실한 점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배가 최초로 인버티드 헐이라고 영어로 말하면은 배 앞부분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것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KDDX가 처음 디자인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디자인이 뽑혔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과거 형식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그리고 미국의 줌 왈트가 이런 형식을 취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인터뷰에 잠깐 나와요.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명 고정 A사 레이더를 썼는데, 이게 프랑스 해군 최초예요. 프랑스 해군 최초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어떤 자료,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함과 같이 S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자료에는 보면 X밴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개발한 탈레스라는 프랑스 회사, 옛날에 우리 거기서 뭐 많이 사다 썼어요. 레이더. 지금 우리가 그 탈레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밀어냈어요. 탈레스에서도 이게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A사 정도인 건 사실인 건데, 그 다음 어떤 소자를 썼는지, 정폭 소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실리콘 소자가 있고 초기에 A사 방식이라도, 그 다음 갈륨 비소 소자가 있고, 그 다음 질화 갈륨 소자가 있어요. 초기 실리콘 소자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화 갈륨 소자는 기본적 성능이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갈륨 비소보다도 여러 배 차이가 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계속 이게 누적돼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보면은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이 S밴드일까 X밴드일까? S밴드 레이더는 같은 값이면 같은 수의 소자가 들어가려면은 크기가 더 커져야 돼요. 왜?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 레이더파를 생성하는 소자 자체가 커져야 되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이 크기로 봤을 때는 X밴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하고 레이더 크기가 비슷하다. S급으로 너무 작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일단 X밴드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성능을 보더라도 X밴드예요. 예, 이걸 달았다. 이래 되면은 모가미급이 200kg 정도거든요. 탐지 거리가. 그럼 이것도 크기가 비슷해요. 이것도 한 200kg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한테는 최신형이에요. 고정형이라는 게 최신형이라는 겁니다. 고정형이면 뭐가 좋습니까? 레이더가 깜빡이지 않아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처럼 저기 나한테 날아오는 미사일 속도가 초음속 이상을 돌파하고 또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친구들이 여러 발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깜빡 할 때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저걸. 그럼 알고리즘 상으로도 어려워요, 그게. 자, 그래서 고정형이 맞는 거예요. 예. 그걸 처음 구현했다는 거고, 다기능 레이더라는 것은 뭐 탐색, 추적, 뭐 또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그 사격 통제 이런 레이더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졌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충남함을 통합 마스터에 구현을 해서 S밴드로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서방권에서도 전례가 잘 없어요. 모가미급이 X밴드로 했죠. X밴드와 S밴드의 차이는 큽니다. 그 함의 성격을 결정을 해요. 함의 성격을 결정을 하고 함이 보유하게 될 대공 미사일의 종류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DI급하고 우리 충남급은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모가미급하고도 전혀 다르다. 지금 모가미급은 후반기로 오면서 후기형은 배를 키우고 VLS를 32셀로 늘리고 X밴드 레이더를 더 강한 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공함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킨 것 같거든요. 예, 그걸 S밴드로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X밴드의 숫자를 늘릴 거나 아니면 소자를 개선했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뭐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 정보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FDI가 4,460톤이 우리 4,300톤이에요. 길이는 122m에 129m. 거의 같은 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추진 방식은 보면은 이거는 디젤과 디젤이에요. 우리는 저속일 때는 디젤의 바탕을 둔 전기 추진이고 고속일 때는 가스 터빈이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27노트, 우리는 30노트예요. 그래서 가속력도 우리가 훨씬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함정들의 특징이에요. 예, 북한과 대치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터빈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싸다. 근데 실제 건조 가격은 얘가 50% 비싸요. 통합 출력이 32,000kW고 우리 충남급은 40,000kW예요.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더 조용해요. 고급 형식 추진 방식이 값은 싸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모양은 지금 상당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자, Cfire라는 레이더예요. 이 지금 FDI에 들어간 게
최대 탐지 거리가 300km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A사 레이더고 어떤 게 써있는 어떤 소자가 들어갔는지는 없어요. 제가 쭉 이걸 이제 보는 데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FDI 전에 있는 프렘급이나 그다음 호라이즌급 같은 경우는 이태리랑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은 갖고 무장이나 레이더로 가면 각각 따로 자기 국산 제품 썼어요. 근데 보면은 이태리 제품의 레이더들이 탐지 성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탈레스도 많이 놀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자, 이것이 연동이 되는 미사일, 대공 미사일은 아스트인데, 아스트가 현재 15가 있고 30이 있고 그래요. 15는 우리 이제 해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은 좀 어중간해요. 예, 종합적인 이제 사거리의 성능에서 봐서는 과거 SM2 정도 급이에요. 여기는 그거 이상을 실을 수도 없어요. 그 미사일도 없고. 예, 뭐 사거리가 더 긴 걸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리는데, 현재 배치된 건 1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거리가. 최대 도달 고도는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천궁보다 살짝 나은 정도거나, 천궁을 만약 해상형으로 만들었으면 아스트3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이더 탐지 거리가 300km, 200~300km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장거리를 가지는 장사정거리를 가지는 유도탄을 장착하면 안 맞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탄도탄 요격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X밴드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처럼 엄청나게 고출력의 거대한 레이더를 만들기 전에는 함정에 설치하는 급으로 해가지고는 탄도탄 추적이 힘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충남급은 왜 S밴드를 넣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탄도탄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거리 요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S밴드가 폐사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였던 미국의 이지스함 스파이 1D 레이더도 S밴드가 들어간 이유는 장거리에서 보기 위해서죠. 장거리에 보더라도 또 이렇게 분해 능력이 X밴드보다 떨어지는 레이더 파의 기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함대 방공에 쓸 수 있겠다라고 개발된 게 그 레이더예요. 그것을 실현해냈고, 거기에서는 알고리즘적인 부분이 컸고, 폐사 방식을 최대한 활용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사정거리에서 우리 함대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대한 미사일들을 떨어뜨리겠다, 요격하겠다, 동시에 여러 개를. 근데 그게 좀 A사 방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크기도 작아지고 전기도 적게 먹고 무게도 가벼워졌어요. 그게 우리 충남급에 들어갔어요. 원래 FDI급에 들어가는 요 정도 X밴드급이 3급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조급, 세종급에 들어가는 레이더, 그거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레이더를 아주 소형 함정이 충남급에 넣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무장은 뭐냐? 한국형 수직 발사관 16셀밖에 안 됐어요. 없어요. 그냥 대공 미사일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엄청나게 기형적인 것이다. 네, 그것은 당연히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LSM의 해상형이 들어간다. 그러면 레이더랑 미사일이랑 궁합이 맞게 되는 거다. 예, 지금은 반점도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그 충남급에 지금 한국형 수직발사관 1 뒤에 남아 있는 여백의 공간, 그 공간의 목적이 한국형 수직발사관 2 최소한 그거는 4셀이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2세트가 들어간다. 8발, 8개 셀. 그것은 LSM이 한 셀당 그 크거든요, 훨씬. 예. 4발씩 들어간다. 아마 항공기 경우는 4발씩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48, 32, 32발이 들어갈 수 있다. 더하기 기존의 한국형 수직발사관 1 16셀. 다른 종류의 공격무 수단이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충남급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S밴드로 들어가려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 FDI에 들어갔던 고정형 레이더는 S인지 X인지 소스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X밴드 레이더가 맞는 것 같고,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탐색 거리도 맞다고 봅니다. 예. S밴드가 저 정도 크기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중간하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네. 그리고 그들이 갖추는 미사일의 특성을 봤을 때도 맞습니다. X밴드가 기술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하는 데는 S밴드보다 낮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적인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밴드 자체가 촘촘하기 때문에. 자, 충남급 사면 고정 A사 S밴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소형 함정에 넣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프렘급을 가져가 가지고 컨스텔레이션급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한 20척 정도 건조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 모델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들 업계를 못 믿게 됐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S밴드 A사 레이더가 들어가죠. 예, 그거는 3면 고정으로 들어갔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종합적인 성능, 탐지 능력이 더 나은 레이더가 충남급에 들어갔어요. 그 컨스텔레이션급 한 7,000톤급이 넘어요. 이건 4,100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함정한테 뭘 맡기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KVL에서 원만 16셀, 대한미사일도 대공미사일도 못 넣는, 현재는 개발된 것도 없는 그걸 16셀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네이발 뉴스 같이 외국 소스에서, 괜찮은 외국 소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형 호위함, FFX3라고 하죠. 충남급을 거기에 대탄도탄 능력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사실 그 레이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미사일이 없지요. 자, 그래서 얘들 호위함은 뭐냐? 동해나 서해나 남해에 떠 있어서 주변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아오는, 한반도를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탄을 중간에서 요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또 레이더 기지로서. 앞으로는 모든 이제 수비망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될 거잖아요. 저 공해상에 중국 가까운데, 일본 가까운데 나가 있는 독도에 있는 레이더 기지, 울릉도에 있는 레이더 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독도고 움직이는 울릉도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내부 구조가 처음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것을 아마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은 보는 시각이 그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정조함을 만들었을 때 지금 두 척을 더 건조해야 되는데 이거는 폐사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충남급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여기 들어가는 폐사 방식의 S5 1D 레이더보다 낫다. 탐지 능력도 그렇고 동시 대응 능력도 그렇고 다재다능성에서도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충남급은 대단한 함정이다. 그리고 향후 이제 KDDX가 조만간 건조될 텐데 거기는 X밴드까지 더한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죠. 탐지기도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고 또 무엇보다도 동시 대응 능력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자, 앞으로 향후 네트워크 전장에서 우리 정조함을 건조하면서 이미 센서 체계나 전투 체계가 이미 낙후된 것을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조함에는 향후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게 많은 것들이 아마 고려가 됐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향후 세종급이 먼저 다가오겠죠. 업그레이드 시기가 업그레이드 할 때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자, 세종급이나 정조급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 레이더 같은 거 개선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큰 덩치를 활용한 또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한 어떤 무장 전용함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예, 우리 버리는 거 없습니다. 하나도. 자, 그렇게 되면 대구급이나 울산급도 네트워크 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크게 개량에 한계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KF-21의 초기형이 4.5세대로 40대를 찍고 그 다음 더 찍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향후 개량이 돼야 되는데 뭘 또 그걸 만드냐 이렇게 말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계 모든 공군은 전부 다 하이급, 로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로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KF-21이 그냥 4.5세대가. 저는 오히려 FA-50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OPY2 레이더라고 일본산 사면 고정 X밴드 레이더입니다. 이거 A사 방식이고 소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보이시죠? 이거가 X밴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저는 이걸 보고 이거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프랑스 FDI가. 예, 자, 이거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OPY2 레이더인데 밑에 그 MFR 그 멀티펑션 레이더, 즉 다기능 레이더는 222km까지 잡힌다. 최대치겠죠. 최대치. 예, 이런 모가미급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가까운 함대 방공과 자함 방공 정도는 되겠는데 본격적인 방공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날라오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역할은 기존에 있는 뭐 콩고급이나 뭐 이런 이지스급 함들한테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형이 개발이 되면서 미쯔비시에서 이 레이더가 개량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개량이 돼야 될 겁니다. 방공함 역할도 제대로 하려면 이거 222km 너무 짧아요. 탐색이 220km인데 거기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1초당 얼마로 날라오겠습니까? 자, 초음속 미사일 마하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1초에 1km를 날라와요. 맞죠? 1분이면 60km예요. 거기다 우리는 대응하고 다시 요격 미사일 발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면 이미 CIW 근접 방공 체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함대 방공이나 자함 방공을 하더라도 멀리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건 제 추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프랑스랑 같다. X밴드 레이더를 가지고 대함 방공을 하는 거하고 그 알고리즘을 짜는 거하고 그거보다 파장이 느슨한 S밴드를 가지고 훨씬 장거리긴 하지만 요격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게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게 이게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모가미급이 이제 방공함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셀도 늘리고 하면서 레이더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나올 때 S밴드로 가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냥 X밴드에다가 소자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 정폭 소자 아기 레이더 숫자를 늘리거나 정폭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킨 그 정도 선에서 타입을 한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위에 보면은 VSR이고 같은 레이더인데 밑에는 MFR이죠. MFR은 다기능 상태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빔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분산되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게 222km고 저 위에 거는 탐색만을 위해서 한쪽에 저기가 오겠다라는 짐작을 하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예상하면서 가급적 멀리에서 잡으려고 할 때 다기능은 포기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선순위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럼 324km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FDI가 300km 이야기하면 이 300km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OPY 레이더로 치면 VSR이에요. 그럼 실제로 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222km, 2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라팔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이 A사 레이더에 대해서 최근에 기술적 진보가 누적이 못 됐어요. 어려워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여러분도 동감하실 건데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자, 이 정도 크기의 모가미급이 이 정도 X밴드고 소자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200km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천궁 수출용 아랍에미레이트에서 A사 레이더를 요구했죠. 기존은 패사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X밴드고. 그래서 개발한 거고 우리의 천궁 레이더도 이걸로 대체가 될 겁니다. 크기가 커졌어요. 기존 천궁 레이더보다. 그렇죠? 예. 딱 보면 커진가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천궁 개량형 레이더 A사하고 X밴드라고 여기는 당연히 질화 갈륨 최고의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 크기를 좀 전에 모가미급에 있는 그 X밴드 레이더랑 작으면 작아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FDI급의 레이더랑 비교하면 비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최대치는 비슷하다고 많은 가능성으로는 그거 살짝 작을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걸 개발한 업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예전에 소개드린 건데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자, 한화 시스템의 연구원이고 천궁 개량형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우리 국군 방송에서 보도한 거예요.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500km 정도에서 들어온 표적이 탐지되고 이러면 일반적인 비행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대공 미사일이니까 제대로 추적되는지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 추적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전에 FDI나 모가미급에서 이야기하는 다기능으로 했을 때 200km 남짓 이었거든요.
그 거리랑 이 500km랑 상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0km고 그들은 200km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X밴드인데, 자, 이것은 소자의 차이일 수가 있고 소자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급 소자를 쓰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레이더 크기는 우리가 작으면 작았지 그들보다 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최대치로 보자면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탐지 거리가 2배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최대치로 하면 뭐 최소한 2배 가까이 뭐 이러면 납득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일치월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레이더를 소형화시켜서 충남급이라는 조그만 호위함급에도 위에 올렸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예. 자, 프랑스의 다른 주력 함정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프렘급, 이건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으로 팔려간 것이고 이태리랑 같이 개발했죠. 이게 한 7천 톤인데요. 이게 현재 주력 함정이고 이것을 열척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척. 그 다음 호라이즌이라고 방공함으로 특화된 거, 2척만 건조인 거, 그게 2척 있어요. 그게 지금 주요 전력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 생각보다 별로 안 되죠. 그거 다 합쳐도 15척, 7척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FDI 호위함만 지금 고정형이에요. 레이더가. 나머지는 다 폐사의 뺑뺑뺑 도는 회전형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지금도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있고 30대 중반에 새로운 걸 가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프랭급이나 FDI나 호라이즌급의 역할은 뭐냐면은 함대를 항공모함 함대를 따라다니면서 방공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지는 대잠 능력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대로 된다면 우리의 수상함 전력은 프랑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없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없는 그 차이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아까 미국 사령관이 이야기했죠. 미군 사령관이. 예, 중국을 막아서는 항공모함이라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앞뒤 정황을 다 맞춰보면은 항공모함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예, 프랑스의 전력은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한 30년까지 우리가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물론 하겠지만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자, 프랑스 해군이 이태리 해군보다 약하냐? 영국 해군보다 약하냐? 아니에요. 예, 항모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때까지 지금 현대화를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전력만 빼고 미국의 지금 수상 전력이 엄청나게 노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맡긴다는 부분 배를 그만큼 그들이 급하다는 겁니다. 예,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미국의 서방권에서 2등 자리는 충분히 차지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자, 이 프랭급 호위 한번 볼까요? 초기 8척은 아마 대잠급으로 주로 됐고 뒤에 후기 2척은 방공함으로 됐는데 이 자체가 컨셉이 우리는 대구급부터 호위함급부터 무조건 다목적함입니다. 구성이.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유럽의 특징이에요. 느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함정을 만들면서 이것은 대잠용이다. 그래서 예인 쏘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대잠 전용이다. 방공은 딴 데 맡긴다. 역할 분담을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셉이 다릅니다. 미국도 우리랑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다목적함이에요. 그게 이제 센서류가 큰 차이가 있죠. 내가 감당해야 될 적의 동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호위함이나 구축함, 이 정도 구분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충남급 S밴드만 있고 KDDX 가면 S밴드 더하기 X밴드에 있다. 즉 이것은 동시 대응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함대 방공이 주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호위함들이 자함 방공만 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한반도라는 항모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둘러싸가지고. 예. 거기는 우리의 호위함의 배치 밀도를 높일 수가 있고, 육상에서도 미사일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 전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KDDX는 그럼 어떻게 디자인된 거냐? 원양 함대를 따라가서 다른 지원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KDDX 혼자서
우리 항모 전단을 다 막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부족한 미사일은 징조급이나 세종급이 충분히 싣고 따라다닌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호위함급은 우리 근해에서 그 정도 급이면 흘러넘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프랭급 호위함 볼까요? 아무리 대잠 전용이지만 초기형 8척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80km밖에 안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배를 가져가서 이태리에서 자기들 레이더를 장착한 건 200km 좀 넘어요. 탐지 거리가. 이 보시면은 뭐 약간 희한하게 피라미드, 꼭지 잘린 피라미드처럼 생겼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 회전형입니다. 안에가 뭐 폐산지까지도 모르겠어요. A사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대구급에 선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 S밴드가 들어가요. 대구급 뺑뺑뺑 돌잖아요. 그게 탐지거리가 뭐 울산급도 그거 들어갈 거예요. 그게 탐지거리가 초기형이 250km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개량하고 있잖아요. 내부 정폭 소자를 질화 갈륨으로 교체한 것을. 그러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대구 것만 옛날 것만 하더라도 개량 전만 하더라도 250km예요. 근데 얘는 80km예요. 어떤 대공 미사일 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탐지를 이 순간에 하는데 80km 와야 보는데 거기다 그 미사일이 초음속이다? 막 기동한다? RCS가 엄청 낮다? 못 막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근접 방공 시스템을 보더라도 긴장이 없어요. 긴장도가. 그래서 이제 끝에 건조된 2척은 이제 방공함적인 특징을 좀 더 보강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잠 능력을 포기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무슨 US인가 프랑스군은 되게 대잠 능력을 아마 강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함정의 특징, 미국 함정의 특징을 봤을 때 지금은 다목적함이다. 레이더도 다목적 레이더도 가는 것처럼 함정도 다목적함으로 간다. 자, 그런 트렌드에서도 떨어져 있다. 이제 방산업체라는 부분이 유럽에서 전쟁이 지난 수십 년간 긴장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뭔가 되게 난폭해지려고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허장성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앞서 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에 다 추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의 구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후기형 2척에서는 같은 레이더예요. 외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들어가는 레이더의 소자 수를 늘렸다. 우리 대구급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선 배열이거든요. 또는 면 배열, 보통 선 배열이에요. 선 배열. 레이더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붙였어요. 이렇게. 물론 A사 레이더죠. 여기는 A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폐사일 수도 있어요. 80km밖에 안 되잖아요. 얘가 뱅뱅뱅 도는 거예요. A사 레이더를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현재 프랑스의 주력 함정이에요. 10척이나 되니까. 그 중에 8척은 탐지거리가, 레이더 탐지거리가 80km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아스트 15면 충분해요. 아스트 30, 사거리가 120km짜리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들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한, 그들 이미 초음속 대함 미사일 있고,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미사일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기존의 통상적인 터보젯 기반의 대함 미사일이지만 적함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 안에 로켓 연료를 품고 있어요. 로켓 추진이 더 붙여져요. 아마 이게 칼리브란가 정확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게 레이더에 걸릴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빨라져요. 뭐 이렇게 시스키밍으로 날아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하 이상의 속도를 내요. 끝에는 마하 2, 3을. 그런 게 대응이 되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게 주력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대로 그들이 가진 방공함. 이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생산이 끝났어요. 시기적으로는 제일 빨리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적인 거예요. 이것에 방공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에. 이런 것을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알레이 버크급과 비교를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 볼까요? 호라이즌급 방공함이죠. 앞에 레이더는 C밴드의 회전형이에요. C밴드면 X밴드보다 하나 조금 파장 긴 거예요. X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동그래 보이지만 안에서는 사실 레이더가 돌아요. 예, 그래서 좀 전에 보신 프랭급에 들어가는 그런 레이더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 L밴드, 이거는 이제 S밴드보다 조금 긴 건데 S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 독도나 마라도 함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일 거예요. 우리도 그들 함을 건조할 때는 이런 레이더를 수입해서 쓸 정도였지만 지금 세 번째 상륙함을 건조하게 될 때 어떤 레이더를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국산화 버전이 국산 레이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장거리를 보고 앞에 단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KDDX로 오게 되면은 통합 마스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X밴드, 하나는 S밴드로.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못 하잖아요. 통합 마스터 구현을. 그들이 내놓은 알레이버크급의 후속 모델에도 보면은 S밴드 레이더만 어떤 거는 있어요. X밴드는 반대가 붙어 있어요. 네. 자, 뒤에 있는 레이더도 패사 방식이고 L밴드다. 최대 탐지 거리가 400km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A사 충남급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고 S밴드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낫다. 스파이 1D 레이더의 최대 탐색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보다는 많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배보다 훨씬 작은 충남함에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탄도탄육이 가능하나? 초음속이 대응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네. 방향이 정해진 탄도탄 정도는 그냥 탄도탄 궤적으로 날아오는 것들은 타격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거기서 조금만 기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력 함정 다예요. 여기다 방공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 KDDX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건지. 이게 배 다예요. 이거 두 척. 프라임급 아까 보신 거 80km짜리 탐지거리 가진 레이더 가진 그 배 10척. FDI급 지금 첫 번째 함 건조됐죠. 네. 왜 FDI급의 사면 고정형이 그래도 기술적 최신 기술인지를 아마 이제 이거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배에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FDI 시험 항해하는데 네이발 그룹이라고 이거는 이제 건조사죠. 우리 하면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정도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탄도탄 여기 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 미사일로서 단순 탄도탄으로 날아오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함적으로 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기동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돼요. 그 두 개의 알고리즘과 대공 미사일은 천지차이예요. 완전히. 그리고 극초음속 단계로 가면 쫓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아스트 미사일이 개선되면은 그것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켜가더라고요. 그들의 근접 방공 시스템을 보더라도 아니더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근접 방공 30mm 기관포도 마하 4.5 플러스를 대응하게 돼 있고 개발 목표가 해군도 초음속을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LSM 해상형도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는 LSM 해상형 같은 경우는 대항공기용, 대탄도탄용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아주 작은 충남급에도 그 두 가지 미사일이 다 들어갈 거예요. 왜? 레이더를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배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120km짜리가 된다. 그래서 레이더는 한 200km, 미사일 사거리는 120km 이 정도로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좀 전에 프렘급의 80km 탐지 거리를 가진 8척은 이 아스트 30의 120km 사거리도 과하다,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은 그런 거죠. 현재 그들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한 척, 두 척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 호라이즌급이 거의 붙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두 척을 합쳐도 KDDX 한 척에 훨씬 못 미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 충남급 호위함이 우리 중형 항모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 두 척을 다 합치더라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예, 돈은 여러 배 비싸겠죠. 이 형상의 장단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인버티드 보, 이제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파고가 높을 때 돌파력이 좋다고 합니다. 돌파력이. 왜냐하면 파고가 높으면 배가 뜨잖아요. 하늘에 붕 이렇게. 예, 그런 게 적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꿋꿋이 밀고 나간다. 자, 그런 점에서 장점인데 타보니까 단점은 뭐디? 하고 물어봤거든요. 단점은 뭐냐면은 자, 좀 전에 그 부분을 기존의 형상의 배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의 형상은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가를 때 내 자체가 부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에 떠를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늘에 더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 그 충격이 강하다 아주. 낙차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배가 펑 떨어진다는 겁니다. FDI 형상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형상이. 그래서 그거는 줄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약점도 있더라. 뭐냐? 물살이 센 데를 가게 되면 파고가 높은 데를 가게 되면 그 물살이 그냥 배의 전면에 무조건 돌진하더라.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함교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된다. 그렇겠죠? 이렇게 떠는 경우에는 함교 물은 덜한데 출렁할 때 충격은 세지만 근데 이런 형상은 직진성은 좋으나 파고가 높을 때 그 물살이 전부 다 나한테 온다. 내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해군의 전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즌 2척, 제가 좀 전에 성능 말씀드렸죠. 프렘급 10척, 성능 또 말씀드렸어요. FDI급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척에 다 막나 하더라도 우리 충남급 같은 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탄도탄 요격이 안 돼요. 이게 말하는 탄도탄은 기본적인 탄도탄 더하기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기동하는 탄도탄을 의미하는 건데 활공형 포함해서 지르콘 같은 건 아예 어불흥설이에요. 이는 그런데 그들이 상징하는 러시아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들을 공격한다 그러면 뭘로 공격하겠습니까? 이들이 막지 못할 자산을 가지고 공격할 거잖아요. 예. 자, 이게 함 구성에 다예요. 즉 15, 17척. 그러니까 30년까지 가더라도 지금 FDI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걸로는 비빌 데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자, 우리 거만 한번 볼까요? 인천급 6척, 대구급 8척이 있지만 지금 건조되고 있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복합 마스터 들어가는 게 A사 국산 레이더 들어가는 거죠. 물론 대구급부터 국산입니다만 인천급도 국산이지만 본격적인 사면 고정형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가는 게 사면 고정형 다기능 레이더를 S밴드로 구현을 하면서 거기다가 X밴드까지 같이 넣는다라는 게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라는 거. 이걸 오늘 프랑스 함정들이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급 6척. 그리고 네 번째 호위함 시리즈 6척 건조할 것이고 KDDX 6척 건조할 거예요. 30대 초반까지. 윤석열이 뭐 이상한 짓 안 했다면. 그러면 이것만 해도 18척이에요. 그렇죠? 함대 방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17척의 배보다 우리 빨간색으로 칠한 이 18척의 배가 제공할 수 있는 방공력 그리고 한반도라는 항모를 향해서 날아오는 인접 국가들의 중국이나 일본의 왜냐하면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한해협을 지키고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우리 항로를 지키는 역할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 함정이라는 게 몇 년 만에 뚝딱뚝딱 대여섯씩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 계획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늦어요, 프랑스는. 계속 계획보다 늦어지니까. 자, 숫자는 얼핏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최소 2배, 많게는 한 5배 정도의 역량을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 거기다가 세종급, 청조급이 기존에 있죠. 그리고 이순신급이 기초적인 개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장으로 봤을 때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정도는 한반도 근해를 지키게 될 거예요. 육상 전력과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한반도를 지키기에는 딱 적당한 함정의 크기며 배치를 감안한 숫자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FFX4는 모르겠습니다만은 KTDX와 세종급, 정도급은 지금 이미 7함대 배정이 된 것처럼 이것은 기동함대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상 전력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 레이더 성능도 거기 따라가야 되고, 나의 무장 능력도 거기 따라가야 돼. 그런 걸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고, 이런 상태는 당연히 중형 항모가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기간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단지 하나 나온 이야기로는 KF-21에 함재 기형을 개발한다. 중형 항모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주한미군 사령관의 멘토와 통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감축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